아빠, 치매 걸렸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제3 포기각서에 지장이나 찍어. 자식의 탈을 쓴 악마들. 치매 걸린 아버지를 협박해 전 재산을 뺏으려는 아들 부부.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재밌냐? 아주 신이 나서. 이들이 찢어발긴 저 벽지 뒤에 내 진짜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벽지 뒤에서 꺼낸 종이 한 장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려버린 사연. 과연 그 유언장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들을 참교육한 아버지의 소름 돋는 반전,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 공개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게 떠도는 동네가 있습니다. 30년 된 2층 양옥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선 골목, 그 끝자락에 김영수라는 75살 노인이 살고 있죠. 벽돌이 군데군데 빠져나가고 슬레이트 지붕에는 이끼가 푸르게 올라왔습니다. 대문 앞 감나무 한 그루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었지만 그걸 따줄 손은 이제 영수의 투박한 두 손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영수의 눈이 떠집니다. 잠이 없어진 건 나이 탓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영수에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수군대지 않는 고요한 시간.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머리맡에 놓인 낡은 손이 라디오의 전원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옛가요. 남인수의 감격시대가 나오면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고 김옥순 여사, 그러니까 영수의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곡이었으니까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끝나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올 즈음이면 영수는 이미 마당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텃밭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대여섯 평 남짓한 공간에 고추 몇 포기와 상추가 심어져 있었죠. 영수는 허리를 구부려 고추를 하나씩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꽈리고추가 잘 됐네. 옥순이가 보면 좋아하겠다. 아내는 3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영수는 종종 마치 옥순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게 습관인지 아니면 놓지 못하는 그리움인지는 영수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고추를 따서 소쿠리에 담고 나면 영수는 시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30년을 다닌 시장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지만 요즘 들어 자꾸 헷갈리는 게 문제였죠. 어제는 두부를 사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시장에 갔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콩나물 한 봉지 1,000원어치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서 집에 돌아와 꼬리를 하나하나 따는 시간,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영수에게는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반찬가게 박 사장은 영수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반쯤 넋이 나갔어. 어제는 가스불을 켜놓고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세탁소 이 여사도 거들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문 앞에서 1시간을 서성이더라니까. 내가 나가서 들여보내줬잖아. 수군거리는 소리들은 골목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고 영수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죠. 사실 영수는 완전히 정신을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기억이 깜빡일 뿐 사리 분별은 여전히 또렷했죠. 지난주 화요일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아들 태훈이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아내 옥순이 제삿날이 언제인지는 칼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문제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처음엔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온몸을 적시는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리면 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후가 되면 영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화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수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는데 거실 한편 벽에 걸린 빛 바랜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나무 액자에 넣어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수가 서 있었죠. 턱이 각지고 어깨가 떡 벌어진 늠름하다는 말이 어울리던 30대의 영수. 그리고 그 옆에 곱상한 얼굴의 옥순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5살쯤 된 꼬마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부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저녁 그 사진을 마른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액자 유리에 먼지가 쌓이면 사진 속 가족들이 답답해할 것 같았거든요. 수건으로 사진을 닦을 때마다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많이 못해줘서.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사진 속 꼬마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45의 아들에게 하는 것인지 영수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이 2층 양옥집을 산 것은 40년 전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쏟던 시절의 빚을 잔뜩 지고 장만한 집이었죠. 그때는 이 동네가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건 벌써 10년 전부터였지만 확정이 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이 15억은 된다느니 20억까지 갈 수 있다느니 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영수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옥순이와 함께 살던 이 집, 태훈이가 기어다니고 첫걸음을 떼던 이 마루가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수도 사람인지라 한 가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진을 닦고 나서 안방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영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집 하나 남은 거 우리 태훈이한테 넘겨주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겠지. 아들 태훈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전화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차가운 네, 아버님 한마디에 영수는 수화기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래도 영수에게 태훈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아내 옥순이가 떠나고 나서 이 세상에 영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태훈이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수는 오늘도 콩나물을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올 때 됐는데 밥 먹여야 하는데. 태훈이가 올리 만무했지만 영수는 만일을 대비해 밥을 2공기 지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혹시 아들이 올지 모르니까 밥은 늘 2공기. 한 공기는 영수가 먹고 나머지 한 공기는 보온밥통에 넣어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데워 먹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고 2번째 공기의 밥은 늘 영수의 몫이 되었지만 그래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영수는 안방 이불 속에 누워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밤 11시에 라디오에서는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죠.
저는 올해 70이 된 청취자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삽니다. 그런 사연이 나오면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도 그렇지 하고 대꾸했습니다. 라디오 너머의 목소리가 영수에게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라디오를 듣다 스르르 잠이 들면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다시 눈이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수의 하루는 그랬습니다. 텃밭에 고추를 따고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고 사진을 닦고 오지 않을 아들을 위해 밥을 2공기 짓는 것. 반복이었고 고독이었고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영수의 마음속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또렷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새끼 밥은 챙겨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 아내 옥순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침대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태훈이 밥 굶기지 마. 영수는 그 약속만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밥을 먹는 건 자기 자신이었지만 짓는 마음만은 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영수는 보온밥통의 불빛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아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안고서요. 그런데 영수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말 정말로 아들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문이 영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영수의 2층 양옥집에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번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아들 김태훈, 45의 사내였습니다.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었지만 자세히 보면 양복 소매 끝이 헤어져 있었고 구두 뒤축은 한쪽이 닳아 있었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며느리 박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명품 가방을 팔뚝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채 골목을 훑어보았는데 그 표정이 마치 쓰레기 매립지에 온 것 같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였죠. 평소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고작이던 아들이 직접 왔다는 것만으로도 영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영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태훈은 이미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의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한우 갈비 세트가 들려 있었죠. 웬일로 선물까지 가져왔다는 것에 영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반가운 게 아니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태훈이냐? 이게 얼마만이냐?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태훈은 후다닥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죠.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는 듯 했지만 영수는 50년 넘게 아들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감추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태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웃음이 입가에만 걸려 있을 뿐 눈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거실의 낡은 장판,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30년 된 자개장, 먼지가 쌓인 선반. 미정의 눈은 걱정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감정사가 건물의 시세를 가늠하듯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아버님, 집이 많이 낡으셨네요. 겨울에 보일러는 잘 돌아가요? 미정의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재개발 보상금은 얼마나 나올지를 따지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영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늘도 두 공기를 지어 놓았던 터라 한 공기를 더 보태 세 공기를 준비했죠. 냉장고에서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고 텃밭에서 딴 고추를 썰고 묵은지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태훈이 가져온 한우갈비를 구우면 그럴듯한 상이 차려질 터였습니다. 영수의 손은 떨렸지만 오랜만에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신이 어떻든 아들 밥 챙기는 건 몸이 기억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안방의 낡은 밥상 위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한우갈비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기름을 뿜고 있었죠. 영수는 태훈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딜 봐서 살이 빠진 것 같구나. 태훈은 해에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않아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태훈이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죠. 누가 그래? 영수가 물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그러시던데. 가스불도 깜빡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도 까먹으시고 혼자 계시다 큰일 나겠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아버님. 요즘 독거노인분들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에서 맨날 나와요. 태훈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요. 시설이 진짜 호텔급이에요. 1인실에 텔레비전도 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어주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많아요. 거기 가시면 외롭지도 않고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태훈의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술술 이어졌죠. 그리고 태훈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집은 어차피 재개발 들어가면 비워야 하잖아요. 빈집으로 두면 관리도 안 되고 똥감 되니까 저희가 맡아서 관리할게요. 보상금 나오면 아버지 요양원비로 쓰면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밥알이 갑자기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된장찌개의 짠맛이 혀끝에서 쓴맛으로 바뀌는 것 같았죠. 영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의 눈동자 속에서 영수가 읽어낸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함이었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태훈의 눈 밑 다크서클과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김씨, 그러니까 영수와 30년 지기인 김판석이 두어 달 전에 귀띔해 주었던 것입니다. 영수야, 너네 태훈이가 도박에 손댔다더구나. 강남 어디 불법 도박장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어. 빚이 꽤 된다는 거야. 내가 듣기론 몇 억이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영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도박이라니. 평생을 막노동하며 안 입고 안 먹어가며 등록금을 대주었던 그 아들이, 대학 보내려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했던 그 아들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김판석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죠. 영수는 그때부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것이니까요. 속이 썩어 들어가도 자식 앞에서는 담담한 척하는 것이 아버지였으니까요. 밥상머리에서 태훈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 한우갈비를 들고 온 이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하지만 영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짓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입가에 흘러내리는 국물을 닦지 않았죠. 침을 질질 흘리는 신윤까지 보태며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태훈이 왔냐? 밥 먹어라.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면서 마치 아들이 방금 도착한 것처럼 되물은 것이었습니다. 태훈과 미정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정의 눈이 반짝였죠. 그 눈빛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침에 맞잖아. 이거 생각보다 쉽겠는데. 태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과장된 효심을 연기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하게만 계세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헤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영수의 진짜 눈빛은 아들이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서리발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여기서 자고 갈게요. 오랜만에 아버지 곁에서 자고 싶어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안방을 아들 내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우면서 영수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룩은 20년 전 비가 새서 생긴 것이었는데 모양이 꼭 눈물방울을 닮아 있었죠. 영수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 그걸 알면서도 쫓아내지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어디까지 가는지 이 아비의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영수의 눈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운 영수는 잠을 청하는 대신 방문을 살며시 열어두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틈이었지만 거실에서 나누는 소곤거림이 새벽 공기를 타고 또렷하게 들려왔죠. 영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 보니까 금방 가시겠는데? 치매 초기 같아. 아까 침 흘리는 거 봤지? 밥 먹으면서 국물 질질 흘리고 방금 한 말도 까먹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명예 넘겨받고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빚쟁이들이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회사에 찾아온다잖아. 이 집 팔면 15억은 나와. 재개발 확정이라니까. 영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슴팍 한가운데를 누군가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통증이 밀려왔죠. 물리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이름에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을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이불 끝자락을 입에 물었죠.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명예 넘기려면 아버님이 도장을 찍어야 하잖아. 치매가 심해지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해. 내가 아는 법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지장 찍으면 일단 효력이 있대.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가서 진단서 떼면 되고. 태훈이 낮은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찍어줄까? 멍하긴 해도 가끔 눈빛이 살아있을 때가 있거든. 미정이 코웃음을 쳤죠.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 가끔 멀쩡해 보여도 판단력은 이미 떨어진 거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수는 이불 속에서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바닥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평생을 막노동하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태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영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끼어 피를 쏟으면서도 입학식에 참석했었죠. 중학교 때 태훈이가 축구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축구화를 사주려고 야근을 한 달을 했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은 영수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태훈이를 위해서였고 태훈이가 잘 되는 것이 곧 영수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거실에서 아비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집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75해를 살아오면서 울음소리를 삼키는 데는 이력이 났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갈 때도, 아내 옥순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안았을 때도 영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남자니까,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밤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였고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장의 눈물방울 모양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실로 나가서 호통을 칠 수도 있었죠. 이놈아, 내 애비가 듣고 있다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봐야 태훈이는 둘러댈 것이고 미정은 울면서 빌 것이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갈 테니까요. 그리고 영수가 없는 곳에서 다시 같은 짓을 꾸밀 것이 뻔했습니다. 영수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 이 아비를 진짜 바보로 여기고 있으니 진짜 바보가 되어주마. 미친 척, 넋나간 척,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척을 해서 저들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겠다. 그것이 영수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밥을 짓겠다며 쌀을 씻다가 쌀을 싱크대 바닥에 쏟았죠. 아이고, 이걸 왜 쏟았지?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쌀알을 하나하나 줍는 신용을 했습니다. 태우는 황급히 달려와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며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그 눈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죠. 미정은 부엌 문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연기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일부러 변기 뚜껑을 올리지 않고 실수를 한 척했고 마당에 나가서는 감나무를 보며 옥순아, 저 감나무 언제 심었더라?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일부러 엉뚱한 숫자를 연거푸 누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이 모든 것을 태훈과 미정은 놓치지 않고 관찰했고 그들의 대화에서 치매라는 단어가 점점 확신에 찬 어조로 당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도 연기가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태훈이 어린 시절 사용하던 방에 들어갔을 때였죠. 그 방은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지만 벽 한쪽에 태훈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신을 그려넣은 가족화였죠.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영수는 재빨리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그때 태훈이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영수는 순간적으로 연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멍한 표정을 짓고 벽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기가 어디더라? 태훈이 방이었나? 태훈은 한숨을 쉬며 영수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해. 태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영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있다는 물리적인 온기만은 진짜였습니다. 그 모순이 영수를 더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태훈과 미정은 내일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영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헤헤 웃으며 바보같이. 태훈아, 다음에 또 와라. 밥 해놓을게. 태훈은 네, 아버지. 곧 다시 올게요 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배기가스 냄새만 남았을 때 영수의 표정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골목에 홀로 선 영수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영수는 안방 자개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아내 옥순이가 생전에 트로트 노래를 녹음해서 듣겠다며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영수는 그것을 안방 장롱 위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녹음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장롱 위에서는 아래에서 보이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영수는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서 거실 가족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 꼬마 태훈이가 부의를 하며 웃고 있었죠. 영수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훈아, 아빠가 너를 시험하마. 네가 정말 이 아비를 버릴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가슴 한편에 효심이 남아있는지 아빠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리고 영수는 다시 멍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는 연습, 눈을 풀고 초점을 흐리는 연습,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되묻는 연습. 75 노인의 거울 앞 리허설은 처절하고도 비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태훈과 미정은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짐을 잔뜩 싸들고 말이죠. 캐리어 2개와 이불 보따리 그리고 박스 몇 개를 들고 대문을 들어선 태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당분간 여기서 살면서 아버지 모실게요. 효도해야죠. 효도라는 단어가 태훈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영수는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오, 태훈이가 아빠 곁에서 산다고? 좋지, 좋아. 멍한 목소리로 대꾸하면서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시작이로구나. 태훈과 미정이 들어온 진짜 이유는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죠. 영수가 혼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영수의 상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치매 진단을 받게 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들어오자마자 안방을 차지했고 영수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미정은 자개장 서랍을 뒤적이며 혹시 모를 서류나 통장을 찾았지만 영수는 이미 중요한 것들을 다른 곳에 숨겨둔 뒤였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며느리 미정의 본성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래도 밥상을 차려줬지만 사흘째부터는 대충이 되었죠. 영수의 밥상에는 찬밥에 김치 한 가지가 전부였고 태훈과 미정은 따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거실에 가득할 때 영수는 작은 방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었죠. 영수가 거실로 나오면 미정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좀 씻으세요. 냄새 난다니까요. 미정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수가 밥을 먹다 흘리면 아이고,
흘리지 좀 마세요. 냄새나 죽겠네. 하고 소리를 질렀고 영수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아버님, 물 좀 내리세요. 매번 이러실 거예요? 하며 짜증을 냈죠. 영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것은 연기와 상관없이 진짜로 서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태우는 어떠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영수에게 소리를 지를 때 태우는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았죠.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수는 한번 아들 뒤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관리하는 데는 이미 능숙해진 터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태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여러 장의 서류였는데 영수가 흘깃 본 바로는 상단에 재산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위임장이라고 적힌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밥상 위에 펼쳐놓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동사무소에서 나온 서류인데요. 독거노인 지원금이라고 도장 찍으면 나라에서 매달 돈이 나온대요. 자, 여기 이 칸에 지장 딱 찍어봐요. 태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죠. 흐릿한 눈으로 보는 척했지만 증여라는 글자와 수증자 김태훈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독거노인 지원금 따위가 아니었죠. 이 집과 이 땅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영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도장을 거꾸로 쥐고 서류 옆 빈 공간에 꾹 찍었죠.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찍는 거냐? 헤헤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 아버지. 여기 말고 여기요. 이 칸이요. 영수는 이번에는 도장을 옆으로 돌려 찍었습니다. 역시 엉뚱한 방향이었죠. 이거 맞냐? 글씨가 안 보여서. 영수가 능글맞게 대꾸했습니다. 태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아, 진짜. 노망이 나도 곱게 나야지. 손 이리 내봐요. 태훈이 아버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인주를 묻혀 영수의 엄지손가락을 서류 위로 끌고 가려는 순간 영수가 움직였습니다. 팔을 휙 부리치면서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된장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태훈의 바지에 쏟아졌고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면바지가 갈색 국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으악! 미쳤어 진짜. 태훈이 비명을 질렀죠. 벌떡 일어나 바지를 털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태훈이 손을 뻗어 영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세게 밀친 것은 아니었지만 75 노인의 몸은 그 정도의 힘에도 버티지 못했죠. 영수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등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영수의 뒤통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통증이 퍼져나갔지만 영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대신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마룻바닥을 더듬었고 한편으로는 밥알과 국물이 뒤범벅된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참했고 비참했고 보는 사람의 가슴을 도려내는 광경이었죠. 미정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바닥에 엎드린 영수와 국물 범벅이 된 태훈을 보고 미정은 한숨을 쉬었죠. 미정은 영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우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또야. 벽에 똥칠이라도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매일매일이 전쟁이네. 그 말을 듣는 영수의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살을 찔렀지만 영수는 견뎠습니다. 이것도 연기의 일부라고, 이것도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태우는 바지를 갈아입고 나서 거실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영수가 듣기로는 사채업자와의 통화였죠.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쩔쩔매는 것을 듣고 영수는 작은 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빚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집이 필요한 것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장롱 위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낮에 일어난 일, 태훈이 서류를 들이밀던 것, 밥상이 엎어지던 것, 태훈이 아버지를 밀치던 것, 미정이 투덜대던 것, 모든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영수는 녹음기를 살짝 내려 귀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고함 소리를 듣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태훈이는 죽었다. 저건 괴물이다. 하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에도 영수의 가슴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쥐어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원망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수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영수는 작은 방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이었죠. 아내 옥순이가 좋아하던 초승달. 영수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옥순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게 맞는 거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사르르 소리를 냈고 영수는 그것을 옥순이의 대답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태훈과 미정이 영수의 집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태훈의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려댔죠.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태훈은 전화가 올 때마다 마당으로 뛰쳐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지만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할 만큼 다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갚는다니까요. 회사에 찾아오면 안 됩니다. 네. 집이요? 집은 곧 정리됩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콩나물 꼬리를 땄습니다. 손끝은 콩나물을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아들의 비명 같은 통화 소리를 향하고 있었죠. 열이틀째 되던 날 저녁 태훈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낮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죠. 눈자위가 벌겋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미정이 어디 다녀온 거야? 하고 물었을 때 태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던데? 태훈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끝이래.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내고 집에도 찾아온다고 했어. 아이들 학교 앞에도 간다고 하더라. 미정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태훈과 미정의 두 자녀는 지금 미정의 친정에 맡겨져 있었는데 사채업자가 학교까지 찾아간다는 말에 미정도 이성을 잃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 태훈과 미정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소리쳤죠. 당신이 도박을 안 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내 명품 가방 다 팔아도 모자라. 이혼할 거야. 태훈이 맞받아쳤습니다. 이혼? 이혼하면 너도 끝이야.
당신 친정 빚은 누가 갚아줬는데 시어머니 폐물 훔쳐서 갚았으면서 그 말에 미정이 움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죠. 미정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빌린 거지 훔친 거 아니야. 태우는 코웃음을 쳤죠. 빌린 거 돌려줬어? 안 돌려줬으면 훔친 거지. 작은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영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 폐물, 그러니까 옥순이의 폐물을 며느리가 훔쳤다는 사실을 영수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금반지 2개와 옥 놀이개가 보이지 않았죠. 당시에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넘겼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장례식 날 미정이 유독 안방을 드나들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영수는 그때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죠.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봐, 손주들에게 엄마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참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진정서를 써서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충혈된 눈으로 영수의 작은 방 문을 벌컥 열었죠. 더 이상 연극도 필요 없다는 듯 태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김영수 씨. 아들이 아버지를 씨라고 불렀습니다. 영수의 귀에 그 호칭이 비수처럼 박혔죠. 태훈이의 입에서 아빠도 아버지도 아닌 김영수 씨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수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신 차려봐. 태훈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태훈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당신 아들비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치매 걸린 척하는 거 다 아니까 쇼 그만하시고 여기 찍으라고요. 미정이 태훈의 등 뒤에서 서류를 꺼내 영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번 서류에는 재산 포기 및 증여각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지난번과는 달리 독거노인 지원금 운운하는 포장도 없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태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치매 걸렸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재산 포기 각서에 지장이나 찍어. 어차피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 그 말이 작은 방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죠. 당신은 곧 죽을 사람이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는 뜻이었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 순간 영수는 결정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한 것이죠. 헉, 헉 거친 숨소리를 내며 이불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하얗게 뒤집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게 했죠. 마치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혹은 뇌졸중이 온 것처럼 온몸을 경련시켰습니다. 연기였지만 실제로 가슴이 조여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과 배신감이 뒤엉켜 진짜 심장이 아파왔으니까요. 미정의 반응은 영수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놀라기는커녕 짜증을 냈죠. 아우, 가지가지하네. 또 쇼하시는 거지? 여보, 그냥 손가락 잡고 찍어버려. 의사한테 돈 좀 쥐어주면 진단서는 알아서 나와.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건 말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서류에 찍힐 지장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태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빚에 쫓기고 이성을 잃었다 해도 쓰러진 아버지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우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영수의 오른손을 잡아 펴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죠. 영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움켜쥐는 힘이 느껴졌고 차가운 인주가 엄지손가락 끝에 묻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태훈이 영수의 엄지를 서류 위에 눌렀습니다. 꾹 하는 압력이 전해졌죠. 그 순간 영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5년 전 분만실 앞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환희,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격, 아빠 사랑해 하고 안겼을 때의 벅참. 그 모든 기억이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롱 위에 녹음기, 빨간 불이 켜진 채 돌아가고 있는 그 작은 기계가 이 폐륜의 현장을 한치에 빠짐없이 담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이 김영수 씨라고 부른 것도, 미정이 의사한테 돈 쥐어주면 진단서 나와라고 말한 것도, 태훈이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라고 소리친 것도, 쓰러진 아버지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지장을 찍은 것도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이 지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환호성을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작은 방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영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태훈과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흐릿하고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평생을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영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서 경련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동작이었죠.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당겨지면서 영수의 체구가 한 뼘은 커 보였습니다. 태훈과 미정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류를 쥔 태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미정은 본능적으로 남편의 등 뒤로 몸을 숨겼죠. 재밌냐? 아주 신이 났어. 영수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흐릿한 중얼거림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한겨울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처럼 차갑고 묵직한 울림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정신 돌아오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영수는 대답 대신 코웃음만 쳤습니다. 영수는 아들 내외를 한번 훑어보고는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비틀비틀 걷던 사람이 아니었죠.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발걸음만은 단호했습니다. 태훈과 미정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영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영수가 향한 곳은 안방의 한쪽 벽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누렇게 변색된 벽지가 덮인 곳이었죠. 미정이 들어온 첫날부터 더럽다, 곰팡이 냄새난다며 손대기도 싫어하던 바로 그 벽이었습니다. 영수는 벽지 한쪽 끝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벽지 밑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벽지가 찢어져 나갔습니다. 풀이 마른 벽지는 생각보다 쉽게 뜯겨나갔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회색빛 철제 금고였습니다. 벽체 안에 매립된 형태의 금고로 밖에서는 벽지에 완전히 가려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것이었죠. 태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야? 미정도 입을 벌린 채 금고를 바라보았죠. 영수는 목에 걸고 있던 가느다란 체인을 꺼냈습니다. 체인 끝에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영수가 30년 넘게 목에 걸고 다닌 것이었죠. 목욕할 때도 잘 때도 벗지 않았기에 태훈도 미정도 그것이 열쇠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오래된 습관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죠. 열쇠가 금고에 꽂히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작지 않았죠. 누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바랬지만 안에 든 서류는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꺼내 들며 아들 내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영수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죠. 미정도 입술만 달싹였을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공증 확인서였습니다. 영수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죠. 감정의 떨림이었습니다. 영수가 유언장을 아들 내외 앞으로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 아냐?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석 달 뒤다. 그때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아냐? 너희가 올까봐.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올까봐. 영수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가다듬어졌습니다. 태우는 땅이 꺼져라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지도 못한 채 어중간한 자세로 서 있었죠. 영수는 유언장 옆에 놓인 또 하나의 서류, 경찰 진정서, 초안도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같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다. 영수가 진정서를 들어보이자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영수는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상 위에 서류들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아들 내외를 올려다보았죠.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틱, 틱, 틱 하고 울렸죠.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 맞는데. 태훈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습니다. 당당하게 고함을 지르던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초등학생처럼 쭈뼛거리는 목소리였죠. 미정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장롱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장롱 위에서 녹음기를 집어들었죠.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녹음기를 밥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훈의 시선이 녹음기에 고정되었죠. 동그란 갈색 기계, 낡은 카세트 녹음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훈도 미정도 즉시 이해했습니다. 둘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영수는 녹음기의 되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되감기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재생을 눌렀죠.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잡음이 약간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와 내용은 또렷했죠. 녹음된 며칠간의 소리들이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훈과 미정이 거실에서 나누었던 모든 대화, 태훈이 사채업자와 통화한 내용, 미정이 영수를 구박하던 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장면까지. 영수는 핸드폰도 꺼냈습니다. 녹음기의 핵심 부분을 핸드폰으로 옮겨 놓은 것이었죠. 영수가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태훈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치매 걸렸으면 재산 포기각서에 지장이나 찍어.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태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태훈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오줌을 지린 것이었습니다. 45된 성인 남자가 공포에 질려 실금한 것이죠.
태우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영수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영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 폐물 훔쳐서 친정 빚 갚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영수가 진정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정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미정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안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영수와 옥순이와 꼬마 태훈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평화롭고 따뜻했던 시절의 증거였죠. 거실에 무릎을 꿇은 미정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영수는 유언장을 밥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태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축축한 바지를 의식하면서도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았죠. 영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를 실어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김영수는 사후 혹은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을 시 전 재산인 서울시 해당 구소재 주택 및 향후 발생할 토지 보상금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열매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한다. 영수가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요. 뭐라고요? 기부요? 미쳤어요? 태훈이 더듬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음높이가 올라갔죠. 내 유산은요. 아들인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훈의 항변에 영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때는 그 항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난 열이틀 동안 아들이 보여준 행태를 목격한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유언장의 하단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좀 읽어봐라. 태훈이 눈을 비비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단서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아들 김태훈이 효를 다하여 아버지를 봉양할 시에는 유언 집행인과 합의하에 기부 비율 및 상속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태훈이 그 조항을 읽는 순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아버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효도하면. 태훈이 급하게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영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조항 말이다. 영수의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눌렀습니다. 방금 니놈들이 한 짓거리, 그리고 내 장롱 위 녹음기에 담긴 니들 목소리가 그 조항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영수는 서류의 하단 조항 옆에 빨간 볼펜으로 크게 X 표시를 그었습니다. 태훈의 희망이 볼펜 잉크처럼 번져 사라졌죠. 태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훈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와 입에서 체액이 범벅이 된 울음이었죠. 영수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무리 페르나라 해도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저 울음소리가 40년 전 분만실에서 들었던 첫 울음과 겹쳐지면서 영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영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이틀 동안 보았던 것들, 아들이 김영수 씨라고 불렀던 것, 며느리가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한 것, 쓰러진 아버지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지장을 찍은 것, 그 모든 장면이 영수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녹음 파일이었죠.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빨리 명예 넘겨받고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의사한테 돈 좀 쥐어주면 진단서는 알아서 나와. 미정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고문이었겠죠.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가 더 큰 고문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작은 방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고 들었던 그 밤이요. 영수가 진정서를 한 번 더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금반지 2개와 옥놀이개. 장례식 날 내 가방에 넣어간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때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지. 니들 가정 깨질까봐. 손주들 앞에서 엄마가 도둑이 될까봐. 그래서 참았다. 영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아내의 유품이 며느리에게 도둑 맞았다는 사실은 몇 번을 말해도 가슴이 저린 일이었으니까요. 미정은 바닥에 엎드려 연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태훈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죠. 거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녹음기와 핸드폰을 챙겼죠. 그리고 아들 내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네가 방금 찍은 그 각서 말이다. 법적으로 효력 없다. 강제로 찍은 거니까. 그리고 설령 효력이 있다 해도 내 유언장이 공증까지 마친 거라 네 각서보다 우선이야.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태훈이 터진 울음 사이로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아들 내외의 차 열쇠와 가방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 중으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태훈이 기어오듯 현관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갈 데가 없어요. 빚쟁이들이. 영수는 아들의 말을 잘랐죠. 빚은 네가 진 거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나는 더 이상 내 뒤를 치워줄 아비가 아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니들이 오면 내 영정사진이 침뱉을 테니까. 그 말을 내뱉는 영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닦지 않았죠.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눈물이 무엇인지, 아비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태훈과 미정은 짐을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끝까지 울며 용서를 빌었고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대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수는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훈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영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현관턱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그리고 평생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던 수십 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골목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수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사진 앞에 섰죠. 사진 속의 꼬마 태훈이가 여전히 부의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에 손을 대었습니다. 유리 너머의 아들은 따뜻했던 시절에 멈춰 있었죠. 태훈아, 영수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원망하진 않는다. 다만 아프다. 많이 아프다. 영수는 사진을 품에 안고 안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은 다시 정막에 잠겼죠. 하지만 이 정막은 며칠 전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나서 영수의 집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질이 달랐죠. 예전의 고요함이 외로움과 기다림으로 채워진 것이었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결단 이후의 평온, 폭풍이 지나간 뒤의 잔잔함에 가까웠습니다. 영수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텃밭도 돌보지 않았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쫓겨난 태훈과 미정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 김판석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태훈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미정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이들은 미정의 친정에서 키우게 되었다는 소문이었죠. 영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저렸지만 자신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는 손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기에 영수는 법무사를 통해 손주들의 교육비만큼은 따로 신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그것이 영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부의 도리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수의 2층 양옥집은 철거 대상이 되었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영수는 유언장에 적은 대로 보상금의 90%를 기부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나누어 전달했죠. 기부 소식을 들은 센터의 담당자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영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그 돈으로 나 같은 늙은이들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일 수 있으면 됐지. 그 말을 하는 영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은 없었죠. 돈 때문에 아들의 본색을 받고 돈 때문에 인간의 추악함을 목격했으니 영수에게 돈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10%의 보상금으로 영수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 공기가 맑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을 원했죠. 부동산을 통해 찾은 곳은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들판 끝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마당이 넓고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죠. 서울 양옥집 마당에 감나무와 닮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집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살겠다. 시골 생활은 처음이었지만 적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넓은 텃밭에 고추와 상추뿐 아니라 토마토, 호박, 깻잎까지 심었죠.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생명의 온기가 전해질 때마다 영수는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쓰는 것은 서툴렀죠. 평생 막노동판에서 삽과 곡괭이만 잡았으니까요. 영수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쑥스러워했지만 같은 반의 할머니 한 분이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영수 씨라며 웃어주었고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영수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받아쓰기를 했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 과정이 신기하게도 즐거웠습니다. 75에 처음 느껴보는 배움의 기쁨이었죠. 한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영수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영수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고 박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탁구를 치자고 졸랐죠. 영수는 탁구를 쳐본 적이 없었지만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허공만 쳤지만 한 달쯤 지나니 제법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탁구공이 탁, 탁하고 탁자 위를 오가는 소리가 경쾌했고 이길 때의 짜릿함과 질 때의 아쉬움이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그리고 영수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주관한 어르신 제주도 여행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5회를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출장도 여행도 해외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노년에는 혼자라서 항상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유를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저 어딘가에 자신이 30년을 살았던 양옥집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포크레인에 밀려 잔해만 남아 있겠지요. 그리고 저 어딘가에 아들 태훈이가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지만 구름 위로 올라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그 띠 속에서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영수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내륙에서만 살았던 영수에게 바다는 낯선 것이었죠. 에메랄드빛 물결이 해안을 때리고 흰 포말이 바위에 부서지는 풍경을 보면서 영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는 것을 75년을 살면서 왜 한 번도 오지 못했을까? 아내 옥순이와 함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했지만 영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짭짤한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 바람과 함께 무언가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서러움도 후회도. 마지막 날 오후 영수는 해안 절벽 위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카페에 가서 귤 주스를 마시고 있었지만 영수는 바다를 좀 더 보고 싶었죠.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영수의 흰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혼잣말은 예전과 달랐죠. 예전에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사진 속 가족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태훈아. 영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를 통해 내 인생이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다. 바람이 영수의 말을 실어 바다 위로 날려보냈습니다. 평생 내 아버지로만 살았지 김영수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밥을 지어도 내 밥이었고 돈을 벌어도 내 등록금이었고 집을 사도 내 유산이었지. 내 것은 없었어. 영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로 산다. 김영수라는 사람으로 산다. 텃밭에 토마토를 심고 탁구를 치고 글을 배우고 바다를 보는 이런 게 나인 거야. 수평선 위로 해가 반쯤 잠겼습니다. 하늘이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영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지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핸드폰 안에는 아직 태훈의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파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잠시 망설인 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사라지면서 화면에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김영수로 산다. 영수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인생 참
잠시 말을 끊었다가 영수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퍼지는 미소가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거셌지만 따뜻했죠. 영수는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영수 씨, 귤 주스 맛있어요. 빨리 와요. 하고 불렀고 영수는 손을 흔들어 대답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죠. 75의 노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아이의 걸음 같았습니다. 멀리서 잔잔하게 노래가 흘러왔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죠. 김광석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석양 아래 제주의 바다 위를 떠다녔고 영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흥얼거리지는 않았죠. 대신 가슴속으로 들었습니다.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영수의 지나온 삶과 겹쳐졌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바다 아래로 사라지고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떠올랐을 때 영수는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영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영수를 맞이했고 귤 주스 한 잔이 영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밤바다가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김광석의 노래는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75.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